오늘 사연은 돈에 따라 사람이 이래저래 변하면서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도 사연자분께서 사이다를 날리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을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오늘도 세 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의 여성입니다.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결혼 생활인데 거기에 시댁이 껴들면 정말 답도 없는 것 같아요. 제 하소연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상 연하 커플이었고 제가 4살 위예요. 사실 나이차가 나는 것 때문에 엄마가 꽤 반대하셨고요. 저도 처음에는 망설이게 되었어요. 너 그럼 안 돼. 4살이나 차이 나는 어린 남자를 만나서 결혼? 또래를 만나고 오빠를 만나도 속 썩일 일이 많은데 무슨 새파랗게 어린애를 만나? 나중에 너 애 낳고 나이 들고 그래서 딴 생각하면 어쩌려고. 에이 참,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런 식으로 얘기를 이어가면 끝도 없어. 무슨 일을 칠 사람이면 나이나 이런 게 뭐가 중요해?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사고치겠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저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쓰였는데요. 그건 다 바로 저의 시어머니 되실 분 때문이었습니다. 초반에 저도 약간은 눈치를 봤지만 인사드리러 갔을 때에도 되게 까다롭게 구셨거든요. 우리 엄마가 걱정한 거랑 전혀 상관없이 이분은 이분대로 저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몇이라고? 아이고, 우리 상훈이랑 4살이나 차이가 나? 세상에, 우리 상미랑 동갑이야? 이게 뭔 일이래 진짜. 아이 내 참. 우리 아들내미가 각식감이라고 데려왔으니 내가 더 할 말이 없긴 하다만. 아휴, 그래도 좀 찜찜하네. 이러면서 대놓고 싫다는 기색을 표하셨거든요. 게다가 둘째 신우는 미국에 가 있어서 볼 일이 없었지만 저랑 동갑인 그 큰 신우가 되게 저한테 까다롭게 굴었어요. 근데 나랑 동갑이면 진짜 결혼 꽤 늦은 편인데 나는 벌써 애가 둘인데 그쪽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거 실례인 거 알긴 하지만 나는 내 동생 누나 입장에서 말하는 거니까 이런 건 그쪽이 이해해 줘야지. 이러면서 저한테 그쪽, 이쪽 이런 식으로 불러가면서 말을 잇더라고요. 그중 아무도 예비 올케라고 불러야 한다는 걸 안 알려줘서 좀 기가 막혔어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상견례까지 흘러가긴 했지만 당시에 우리 가족을 엄청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당시 어머니는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은 다른 데 나가 사시고 거기엔 큰 신우가 살고 있었어요. 그 아랫집을 우리한테 신혼집으로 주신다는 거였는데요. 상견례 자리에서 얼마나 본인의 성공 스토리를 말하시던지 엄마가 중간에 잠깐 일어나도 얘기가 안 끝날 정도였어요. 내가 남편 일찍 보내고 얘네들 3남매 키우느라고 안 해본 게 없거든요. 과일 팔러 시장 나가지 온갖 서름 다 겪어가면서 애들 등에 업고 불고 울고 불고 아휴 진짜 보통 고생한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쉬는 날이 내가 어딨어? 틈만 나면 땅 보러 꼬마 건물이나 빌라 이런 거 보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집이 있어야겠으니까 집 없는 서름이 장난 아니거든. 이러면서 본인이 조그만 집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짓게 된 일대기를 상견례 때 저희 가족은 주구장창 들어야만 했고요. 그 자리에서 그 누구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와중에 예단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다 참견을 하시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혼집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엄청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아빠가 말을 막으면서 뭐라고 하실 정도로요. 네, 사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이제 얘네들끼리 살 문제니까 알아서 업자들 알아보고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혜도 저번에 보니까 업체들 통화하면서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원체 이런 부분에 잘 안 나서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정신사납게 따져댔으면 그러시겠냐고요. 우리 부모님이 옆에 있는데도
그게 보이지도 않는 건지 자꾸 저한테 사소한 걸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은 이제 싹 비워줬으니까 화장실 공사랑 이런 거, 그리고 바닥 뜯고 할 것들은 내가 아는 사장님한테 맡기면 돼. 네가 알면 뭐 얼마나 알겠냐. 상훈이도 그런 건 모르고 그냥 지 엄마 집에서 살기만 해봐서 아는 게 없어. 내가 사장님한테 네 번호 줄 테니까 통화하면서 일일이 다 나한테 얘기해. 복 받는 거랑 에어컨 같은 것도 네 뜻대로 그냥 막 해버리면 안 된다. 어머니는 은연중에 자꾸 쐐기를 박아가며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들으란 듯이 힘줘서 말아 하시더라고요. 자고로 집은 남자가 해가는 게 맞고 또 그 집을 제가 해줬잖아요. 게다가 그게 제 건물이기도 하니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나중에 얘네들 살게 해주다가 다른 데 이사라도 가면 저는 거기 또 고스란히 뒀다가 입주자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신경 쓸 게 많을 수밖에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우리 부모님보다 우위를 선점하려는 게 느껴져서 안 그래도 전 어머니가 불편했는데 이날 더 싫어지더라고요. 게다가 이날 돌아와서는 어머니로부터 따로 전화가 걸려왔지 뭐예요. 이때 짜증이 확 났어요. 있잖아. 그럼 그 공사하는 건 네가 알아본 그 업체로 하는 게 더 낫겠다. 나랑 일하는 그 김 사장은 은근히 바가지라니까. 네가 알아본 가격이 더 싸니까 그렇게 하고. 그 뭐지? 하는 김에 말이야. 저기 윗집 사는 네 신혼애도 공사할 거 있다니까 같이 하는 건 어떠냐? 네? 큰형님네 집이요? 거기는 뭘 공사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저 지금 당장 저희 집도 그날 가보니까 손볼 데가 많아서 그쪽까지는 신경을 못 써요. 게다가 집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그건 큰형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말에 짜증을 확 내시면서 저한테 다 밀어붙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 못지않게 네 큰형님도 애 키우고 하느라 바빠. 이제 한 건물 살게 될 거고 서로 좋고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네가 하는 김에 좀 같이 알아봐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으냐? 아니 니네 층 하면서 위에 층 봐달라는 거 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이때 너무 한숨이 팍팍 나와서 저는 끝내 못하겠다고 막 우길 수도 없고 결국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말을 하더니 누나랑 어찌어찌 얘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누나한테 말하고 당신이 알려준 사장님 연락처 드렸어. 누나도 얘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네. 너무 마음 쓰지 마. 남편이 이렇게 그냥 얘기를 끝내준 덕분에 더 얘기할 건 없었고 저는 그렇게 얘기가 끝난 줄만 알았더랬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후로 큰 신우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는데 그건 진짜 지금 쓰면서도 또 짜증이 나려고 하네요. 문제는 신혼집 공사 때문이었는데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제가 소개한 사장님이고 신혼집으로 이제 새로 살림 차려서 들어오려는 집이 더 공사가 급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큰 신우가 한 짓은 진짜 너무 얌체 같고 영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때 인테리어 사장님 전화를 받고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요. 저기 그 위층이 땡땡땡 호 맞죠? 거기가 자기네 애들 챙기느라 자리 비워야 한다고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주에 미리 스케줄을 잡은 거예요. 그때 전에 듣기론 가족이라고 하시던데요. 동생네 부부라고. 아무튼 얘기된 거 맞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랑 먼저 하기로 얘기가 되었고 저 그래서 가구 들어오는 것도 다 스케줄 조정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사장님하고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전 곧장 큰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아주 얌체처럼 딱 모른 척하고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거 있죠? 옳게. 무슨 일이야? 그거 내가 사장님한테 사정 말씀하면서 좀 부탁드렸거든. 우리 애들 시험이 있고 우리 남편도 출장이고 그 일정 전에 빨리 고장난 것도 수리하고 싶어서 먼저 좀 부탁드렸어. 그거 일정 많이 늦춰지는 거 아니고 여기 이틀이면 끝난다고 하니까 자기네가 조금만 미뤄지면 되는 거야.
일주일씩 차이 나는 건 아니니까 괜찮지? 이처럼 너무 여우처럼 스리슬쩍 빠져나가면서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전혀 그렇게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앞전에는 모르는 척 그냥 그렇게 넘어가줬지만 당장 제 신혼집 스케줄들이 하나씩 다 늦춰지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요. 이 문제로 한번 되게 크게 삐그덕거리게 되었고 이 사실은 당연히 어머니 귀로 들어가게 되었죠. 어머니는 그걸 갖고 저한테 전화해서 또 뭐라고 하는데 아우, 이때부터 참 많은 예감이 들었어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말이에요. 저도 더 싸우기 싫어 엄마한테 하소연을 늘어놓았답니다. 야, 그게 뭐 하는 거야? 아니, 누가 지네 건물 신혼집으로 달랬어? 내가 상견례 때도 하여간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자기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아주 계속 고글해대더만. 아휴, 누가 들으면 우리가 지네들 고생시켜서 힘들게 살게 한 줄 알겠어. 아, 왜 우리한테 앉는 소리를 하냐고. 엄마도 듣다가 짜증이 났는지 뭐라 했고 저도 결혼 준비를 이렇게 지쳐가면서 해야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와중에 남편은 중간에 너무 분위기가 나빠지니 이걸 좀 말려보겠다고 저한테 계속 선물을 하고 신경을 썼어요. 자기야, 내가 누나랑 엄마한테 잘 말할 테니까 이번만 좀 참고 넘어가 주라. 우리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이렇게 트러블 생기면 힘들잖아. 아니, 자기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 그냥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조금만 봐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저는 상황적으로는 무척 짜증이 났지만 남편의 말 중에 맞는 말도 있었고 최대한 결혼식 전에 기분을 상하고 싶지 않아서 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한쪽만 참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 큰 신우는 잘해주고 참으면 더 우습게 보는 인간들이었어요. 결혼식 전주에 잠깐 우리 신혼집에 들렀을 때 어머니가 했던 말은 진짜 저에게 인생 최악의 상처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그럭저럭 공사는 빨리 끝냈네. 근데 니네 다짜고짜 애부터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지? 전 이 말에 너무 놀라서 남편과 동시에 얼굴을 마주 보았고 옆에서 신우는 막 킥킥대는 거예요. 엄마, 진짜 별말도 다 한다. 엄마 딴에도 이제 정말 상훈이 장가 보내야겠으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드나 보지? 그래도 애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엄마.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 것까지 말을 하냐? 아니, 내가 진짜 주변에서 듣는 말이 많아서 그래. 그래도 나는 그런 사람들이랑 다르다. 다들 며느리감이 아들보다 나이 많다고 애 안 들어서면 어쩌냐고 오지랖들이야. 솔직히 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니네 그럴 것 없어. 덜컥 애 가질 것 없다고. 전 정말 이 말에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저랑 남편이랑 아무리 이 신혼집으로 오가면서 공사를 지켜보고 있고 물건들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결혼 전까지 무조건 본가에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혼집에서 미리 동거를 한 적도 없었어요. 너 아무리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혼 전 미리 들어가서 사는 건 안 돼. 어차피 결혼하면 평생도록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네 신랑이랑 살 거야. 근데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일찍 들어가서 살아? 들어와서 살 거면 네 신랑이나 들어오라고 해. 엄마의 말은 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굳이 동거를 먼저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우리가 몇 번 드나드는 모습만 보시고 저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이 결혼이 맞을까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게다가 일찍 애 갖지 말라는 이유를 이딴 걸로 대고 계시는데 저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솔직히 니네 혼인신고도 안 했으면 좋겠어. 살다가 안 맞아서 살기 싫다고 그러면 그게 또 얼마나 동네 개망신이야? 이번에 우리 친척들부터 해서 다 오는데 나는 결혼식 2번 하는 건 괜찮은데 덜컥 손주 생겨버리는 건 반대야. 여기서 전 한 번 뒷목을 잡았고 2번째 말에선 정말 참기 힘들어서 저도 뭐라고 했어요. 상훈아, 있잖아. 너 그 땡땡동 아줌마 알지? 그 아줌마네 조카 있잖아. 왜?
승무원 한다던. 엄마, 걔 얘기를 왜 해? 상훈이 민망하게.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전 이때 바로 확 안 좋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뭔가 남편이 이전에 만났을 법한 뭔가 썸씽에 있었던 여자를 아쉬워하는 듯한 느낌? 왜냐면 전에 남편이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에 만났던 여친은 승무원이었는데 그냥 어른들끼리 너무 잘 아는 사이다 보니까 불편해서 헤어졌어. 우리 엄마나 마음에 들어있지. 나는 그냥 그랬어. 이렇게 말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났고 동시에 남편은 제 옆에서 엄청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거든요. 아니 결혼하려는 예비 며느리감 앞에서 신혼집도 다 공사하고 식도 며칠 안 남았는데 저런 말 하는 시어머니가 정상인가요? 저기, 어머니, 무슨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저 좀 속상한데요? 상훈 씨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 얘기하고 싶으신 건 아니죠? 제가 이렇게 딱 먼저 말을 꺼내버리니까 어머니는 좀 당황스럽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얼마나 저를 바보로 알았으면 그 말귀도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있다가 저렇게 놀랐을까요? 그래서 전 너무 화가 났고 그 뒤로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있는 물건들을 탁탁 던져가면서 무언에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 큰신우와 어머니는 냅다 도망치듯이 샤샤샥 자리를 비우더군요. 이때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상처가 되었어요. 이중으로 삼중으로 저에게 막말을 한 셈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이때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는지 그날 내내 저한테 말도 못 붙였답니다. 저도 너무 억울한 게 시기 얼마 안 남았으니 일을 더 키울 수도 없고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결혼식 날, 전 이날 얼마나 제 하객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는지 모른답니다. 다시 생각해도 뭐 그런 결혼식이 있는지 남의 행사였으면 나중에 다녀와서 두고두고 뭐라 했을 거예요. 이날도 역시나 어머니가 다 망쳐버리셨는데요. 다 끝나고 난 뒤 저희 엄마는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아휴, 나 지금 너무 분이 안 풀려서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와, 오늘이 예식날만 아니었어도 하다못해 상견례 하는 자리였으면 나는 다 뒤집어 엎었어. 네 이모들 지금 계속 전화 오고 난리도 아니야. 뭐 그딴 사돈을 얻었냐고.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내고 아빠도 옆에서 안 말리는 이유는 저희 예식 순서가 은사님이 주례하신 뒤 어머니가 특별 코너로 마이크를 잡으셨기 때문인데요. 그 순서도 사실 다들 좀 민망해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굳이 고집을 하셨거든요. 내가 홀엄마로 남매들 키우면서 너무 고생했고 아들 꼴랑 하나인데 장가 보내면서 인사 좀 할 수 있죠? 사돈들은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애들한테 덕담 좀 할랍니다. 그러면서 꼭 코너를 끼워달라고 하셔서 저도 입이 대빨 나와서 넣긴 했는데요. 이날 순순한 덕담이 아닌 며느리감 맘에 안 들어 죽겠다는 광고를 그날 아주 크게 해주셨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이 엄마입니다. 우리 아들 장가 보내면서 아들 며느리한테 덕담 좀 해주려고 이렇게 순서를 달라고 했어요. 먼저 상훈아,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가 너를 낳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아유, 우리 아들. 이러면서 큰 신우가 달려가서 손수건을 안겨줄 정도로 눈물 콧물을 흘리시더군요. 저도 처음에는 억지로 그냥 이 시간을 견디며 참 눈물도 많으시네 싶었어요. 이미 감정이 안 좋으니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대뜸 저한테 자세를 획 트시더니 무슨 독수리 눈을 하고 저를 쏘아보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나이도 우리 상훈이보다 4살이나 많아가지고 더 세상도 일찍 살았으니까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데리고 살아야 된다. 내가 우리 며느리 이쁘게 본 건 세상 경험이 더 많다는 거야. 그거 하나야.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남편 잘 보듬고 살아야 된다고. 대뜸 애부터 가지면 용서 안 할 거야. 이 말에 정말 너무 낯뜨겁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이 말에 순간 제 주변 몇 명 하객 어르신들은
그저 농담인 줄 알고 크게 웃었는데요. 이게 어른들 감성에 맞을 줄 몰라도 제 또래 하객들이나 우리 친정 식구들은 농담으로 느껴지질 않죠. 저도 모르게 몸을 돌려 엄마 아빠 표정을 봤는데 두 분 다 표정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전 너무너무 창피하고 몸이 떨려서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느라 시간 잡아먹고 또 질질 짤면서 내려가시는데 뭐 아들어 헐값에 어디 팔아가지고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뭐 하는 짓인가요? 그리고 이후에 돌아다니면서 하객들한테 인사하는데 제 친구들 몇몇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야, 결혼 축하해. 오늘 진짜 너무 예쁘더라. 근데 저기 너 말이야. 시어머니 분 되게 강한 성격이신 것 같아. 성격이 많이 괄괄하신 것 같더라고. 너가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 이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 근육에 힘을 확 주면서 그냥 알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너무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죠. 그냥 그 자리를 뜨고 싶더라고요. 그러니 이후로 어머니를 마주해도 멀리서 도망가고 싶고 저만 봤다 하면 인사하라면서 제 등을 탁탁 쳐대는데 그 손길이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이런 상황을 엄마한테 얘기하니 엄마는 결론은 하나뿐이라고 하시더군요. 나 더 해줄 얘기가 없어. 이왕 결혼했고 이 서방은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성격이면 별 수 없지. 니네 거기서 살다가 돈 모아서 나와. 다른 집으로 이사 가. 네 시댁이랑 떨어져서 사는 수밖에 없어. 엄마 말을 들어보니 정말 그것밖에 답이 없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신혼여행으로 공항 가는 길에도 말을 했답니다. 남편은 이때 제가 이렇게까지 화나 있을 줄은 몰랐나 봐요. 왜 그러냐고 묻는데 이때부터 전 좀 돌아가는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니? 오늘 어머니가 하셨던 말 못 들었어? 나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 내가 뭐라고 해야 돼? 내 상황 좀 봐달라고. 이게 지금 객관적으로 안 보여? 근데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몇 년 뒤 나가자니. 우리 이제 집 다 정리했고 살게 됐잖아.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좀 봐주라. 그리고 우리 오늘 좋은 날이잖아. 신혼여행 가서 재밌게 놀자, 응? 제가 볼 때 남편은 특별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많이 실망스러웠고 저 혼자만 너무 화나 있고 속상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당연히 신혼여행 가서도 심란했고 남편은 한껏 들떠서 제 기분을 좋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쉬울 리가요. 제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가는 남편을 보며 새삼 이 사람도 그 어머니의 아들이고 그 누나의 남동생인 건가 싶었고요. 마음이 정말 너무 허허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저 혼자만 이렇게 고민하게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악하게 멋대로 구는 사람들은 한 번은 그들이 끝까지 가도록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는 것 같아요. 전 내내 답답한 마음을 갖고 신혼여행을 다녀왔고요. 오자마자 어머니의 호출이 있었답니다. 피곤한 상태로 온갖 인상을 쓰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갔는데요. 가자마자 어머니는 저희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왜 말을 2번, 3번 하게 하냐? 말했잖아. 한 달에 300만 원 용돈 보내라고 말이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니네 지금 살게 된 그 집 다 여기저기서 달라고 난리야. 위치며 뭐며 하여간 내가 이 건물 짓느라 보통 힘쓴 게 아니지. 여기 이 계좌로 매달 5일마다 그렇게 넣으면 돼. 네? 저도 이해는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여쭤보는 거잖아요. 월 300만 원이라뇨? 저희 지금 상훈 씨만 일하고 있고 저도 잠깐 휴직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 지금 혼자 벌고 있어요. 어머니, 400 안 되게 버는 사람한테 월 300만 원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말에도 되게 귀찮다는데 손살을 쳐가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너는 나이도 우리 상훈이보다 많으면서 왜 말귀를 못 알아먹냐? 몇 번을 말해야 돼. 말했잖아. 니들 집 다들 탐낸다고. 그런 집을 내가 아무 말 없이 니들 신혼집으로 줬으면 니들도 사는 동안은 몇 년을 걸쳐서라도
나한테 얼마씩 내야 되지 않겠냐고. 아니 그럼 공사만 딱 하고 대충 들어와서 낼름 살려고 그랬어? 전 어머니한테 결혼 전에 조금도 들은 얘기가 없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 정도는 되물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 저희 그 집 그냥 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는 그때도 하셨잖아요. 좋은 집이고 남들 다 달라고 하는데 아들 신혼집으로 주는 거라고요. 둘이 합쳐서 2억은 주고 들어와라. 많이 봐주는 거라고도 하셨고요. 그때 드리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머니는 미간을 팍 찌푸리면서 엄청 짜증내면서 화로 그냥 막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깡패도 아니고 뭔가요? 그래, 그때 니네가 줬지. 근데 네가 부동산 이런 데 나가서 알아봐라. 어디서 이런 집을 2억 주고 들어와서 살아? 내가 길게도 달란 말 안 해. 300씩 해서 10년만 줘라. 그러면 이 집 니네 집으로 해줄 테니까. 부모 자식이라고 해도 공짜는 없는 거야 원래. 전 여기서 헛웃음이 나와서 더 말을 이어가기 힘들더라고요. 남편을 툭 치면서 말했어요. 당신, 뭐라도 말 좀 해봐. 나 이거 들은 적이 없던 얘기야. 뭐라고 해야 해? 남편은 당황했고 뭐라 입을 떼려고 하는 찰나 어머니가 곧장 말을 막아버렸어요.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 야, 어디서 남의 아들 툭툭 쳐가면서 뭘 해라 말아야? 네가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우리 상훈이를 무시하나 본데. 내가 맨날 집 들리면서 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야. 하여간 내 이럴 줄 알고 반대했던 거야. 지보다 어리다고, 어? 지 신랑을 아주 똥으로 알지? 어머니, 자꾸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왜 자꾸 화를 내세요? 저희 신혼여행 다녀오고 피곤하고 저희 친정도 가야 하는데 어머니가 오라시니 온 거예요. 한 달 돈 300에 필요한 데다가 2억도 크게 맞춰드렸어 했다면 저는 이 집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참 비열하게 사람을 몰아가시더군요. 이야, 어른 말에 이렇게 바로 따박따박 말 대꾸 하는 거 봐라. 얘 상훈아, 얘 너한테도 이러니? 아니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 고생해서 지은 집 주면서 남들은 당연하게 10억이 뭐야. 그보다 더 주고 들어오는데 니들한테 그 정도 요구도 못해? 남들은 아주 헐레벌떡 뛰어 들어올 조건이야. 고맙다고. 아니 니네가 먼저 드리겠다고 말은 못할 망정. 헌데 여기서 남편은 제 팔을 쓱 잡더니 대충 알겠다는 뉘앙스를 마구 취하더니 일단은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알았어. 더 할 얘기 없지? 우리 진짜 피곤해. 일단은 엄마 말 알았으니까 나랑 이 사람은 집에 가볼게. 짐도 정리해야 되고 나 땀도 엄청 많이 흘렸어. 할 거 많으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알겠지? 그러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일어나자고 했고 저는 어떤 얘기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그냥 나왔어요. 이후로 곧장 차에 올라타서 가는데 남편은 정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전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나왔고 중간쯤 가다가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쪽으로 말이죠. 저기, 화 많이 났어? 엄마 반응을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자기가 지금 좀 예민한 것 같거든. 저도 모르게 눈을 번쩍 뜨면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그 순간 정말 남편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늘 제 편이었고 아니면 중재를 해주려는 모습을 봐왔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자기 엄마 편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해? 내가 예민한 거라고? 당신이 볼 때에는 어머니 말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중간에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제 쪽은 보지도 않고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변한 건가요? 아니, 결혼했다고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싶어서 엄청 황당하게 느껴졌어요. 있잖아, 자기야. 엄마가 그 돈 받아서 엄마 먹고 놀고 하는데 쓰시겠어? 우리 엄마 너무 안 좋게 보려고 작정한 것 같아, 자기. 나도 좀 많이 참고 있었다, 자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한숨을 푹푹 불어쉬는데 머리를 연신 쓸어 넘기는 모습에 순간 두려움을 느꼈어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 건지 한없이 다정하고 제 편이 되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라고 불만이 없었을 것 같아? 계속 이런 흐름인 거 그냥 꾸역꾸역 참고 있었어. 나는 엄마도 생각해야 하고 자기 입장도 생각해야 돼. 양쪽 소중한 사람을 듣고 머리 아파야 하는 내 입장을 왜 자기는 이해를 안 해줘? 그러면서 중간중간 계속 인상을 찌푸리는데 너무 낯설었어요. 그러니 저도 여기서는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 싶어서 좀 난감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머릿속으로 떠올려봐도 이상하잖아요. 우리 생활비의 거의 8, 90%를 다달이 달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근데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기 결혼 준비한다고 그만둔 거였고 애기 생기기 전에는 다시 나간다지 않았어? 엄마도 설마 그런 것까지 무시하면서 달라는 거 아닐 거야. 자기보다 내가 우리 엄마를 더 잘하는데 왜 자꾸 나쁘게만 받아들여. 저렇게 받아서 나중에 우리 주시겠지. 그리고 안 주신다고 해도 엄마 말이 그렇게 들린 말이야? 와, 이쯤 되니 제가 어머니 입장을 남편을 통해 들으면서 싸우게 될지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신은 어머니 편인 거야? 그렇게 돈을 드리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인 거야?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자기야. 우리 엄마는 엄마 노후를 우리한테 미리 주신 셈이야. 얼마나 감사해? 솔직히 나는 엄마 말 맞다나 좀 창피했어. 내가 먼저 제의를 못 드린 게 죄송하더라고. 결혼식이나 하는데 이만큼 편의를 봐주시는데 말이야. 전 이제 가타부타 얘기 더 듣기 싫어서 결론만 물었어요. 딴 얘기하지 말고 결론만 말해봐. 그래서 뭐, 돈 들이자는 거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엄마는 충분히 받으실 만해. 나는 장인어른이 그렇게 요구하셨으면 당연히 드렸을 거야. 우리 말고 다른 신혼부부나 가정집 받을 상황이었는데 엄마 딴에는 엄청 손해보고 우리한테 주신 거야. 당장 나가서 돈 2, 300 벌기가 쉬워? 근데 우리는 반값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고 들어온 거라고. 이 말을 듣다 보니 저는 너무 허탈하고 제가 나쁜 건가 싶어 대화를 멈췄고요. 우리는 그 이후로 얘기가 이어지질 않았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말도 없이 할 일들을 했고 남편은 저를 무슨 부모의 원수 보듯이 무척 서운해하더라고요. 일단 침묵하고 있는데 대체 어머니는 저를 뭐 얼마나 발끝에 붙은 껌처럼 보셨던 걸까요? 한 이틀쯤 지나 또 냅다 전화를 걸어오신 거 있죠? 이런 내용으로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까지나 시어머니가 아닌 친정엄마 입장으로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우리 딸이 딸네 시어머니한테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일어났냐?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내가 이런 전화 안 하게 네가 좀 째깍째깍 먼저 연락 좀 하고 그래라. 그리고 니들 이제 왔으니까 친척집마다 들려서 인사 갈 거야. 전화번호 내가 싹 보내줄 테니까 네가 집집마다 연락드리면서 날짜를 잡아. 나는 지금 다리가 아파서 따라다니지는 못하고 너랑 상훈이가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오면 돼. 인사요? 어디를요? 어머니 친척 댁에요? 결혼식 때 그때 다 인사드리지 않았나요? 저 지금 집 정리하고 저희 쪽 손님들한테도 인사 돌리기 바빠요. 어머니, 그리고 저도 일 새로 찾아야 해서 알아볼 거 많고요. 너는 진짜 그놈의 군말이 많아서 탈이야. 왜 이렇게 뭐만 시켰다면 안 된다, 안 된다. 잔말이 많냐? 대체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아이, 됐고. 시끄러우니까 빨리 연락드리고 갔다 와. 이런 말들이 자꾸 들려오니까 저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완전 저를 종부리듯 부려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급기야 큰신우한테 전화를 받게 되었답니다. 전혀 딴 얘기로 말이죠. 나야 올케. 저기 요즘 우리 엄마랑 좀 안 좋아? 내가 엄마를 많이 달래긴 했는데 올케한테 엄마가 서운한 게 많더라고. 엄마는 올케랑 잘 지내고 싶어해. 근데 자꾸 트러블이 생기니까 많이 답답한가 봐. 그렇게 계속 대치하고 있으면 상훈이랑도 안 좋은 거 아니야? 할머니인데 너무 어른이랑 으르렁거리지 말고 적당히 맞춰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큰형님,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다 하시던가요?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까지 어머니가 다 전달하셨나 보네요. 솔직히 저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 전화 끊을게요. 이런 저를 큰 신우가 막 애타게 부르는 거예요. 전 잔뜩 짜증이 나 있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성급해 사람이? 자꾸 그렇게 짜증내지 말고 얘기를 들어봐. 이러니까 엄마랑 부딪히지? 엄마가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잘못이야? 솔직히 말해서 옳게도 친정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서운한 것도 있겠지만 옳게도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 대하는 마음이 똑같진 않잖아.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가족 되었으면 이래저래 감수할 게 있는 거야. 아유, 진짜 이 당시에는 남편이나 큰신우나 자기들 입장에서 말하면서도 교묘하게 말을 헷갈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순간적으로 정말 제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맺힌 게 많잖아요. 그렇게 비싸고 노른자 땅에 있는 것도 아닌 쬐까만 꼬마 빌딩인데 거기에 있는 2층 집 작은 평수 하나 내주는 거면서 돈을 추가로 더 요구하시질 않나. 전 그냥 그 길로 못 참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매들이 저한테 다 들러붙어 설득하는 게 너무 토할 듯 싫더라고요. 저기 어머니, 전데요. 말씀하신 그 무난 인사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월 생활비 300씩이나 드릴 수도 없고요. 아무튼 어머니가 말씀하신 건 다 해드릴 수 없어요. 이 말을 하면서 저도 어느 정도 불이 들이닥칠 거란 예상은 했지만 제 생각 이상으로 화력이 큰 불이 번졌어요. 야, 내가 너를 너무 봐줬나 보다. 나이살 먹었다고 정신머리는 좀 있나 싶었더니 말귀도 안 들어먹고 고집만 센 네 화상을 어째? 야, 네가 지금 그렇게 콧대 높게 굴 때야? 나이도 어린 신랑에 이만한 신혼집 얻어가지고 살면 매일매일 내 쪽으로 절을 해도 모자란 거야. 너 집에서는 그런 것도 안 가르쳐주냐? 나이만 처먹은 딸 시집 보내놨으면서 왜 버르장머리는 우리 손녀만도 못해? 저한테 더 할 얘기 없으시면 전화 끊을게요.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얼마 안 되어 남편이 전화를 막 걸어오더라고요. 자기, 진짜 왜 이래? 어머니한테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했어? 와,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직 우리는 대화가 안 된 거야? 나는 자기가 받아들인 줄 알았어. 너무 실망스러운데? 전 이제 남편도 어머니랑 똑같이 느껴지고 그냥 몸이랑 얼굴만 다른 어떤 똑같은 개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너무너무 진저리가 났어요. 그리하여 결혼 준비 과정 때부터 가슴에 고이 접어두고 꺼내지 않았던 제발 꺼낼 일이 없길 바랐던 그 단어를 꺼내게 되었어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네. 당신한테 이런 반응 나올 줄 알았지만 너무 예상대로라서 놀랍다. 당신 나랑 파혼할 생각 있어? 제가 너무 물 흐르듯 대화 중 하나로서 파혼을 언급하니 남편은 잠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화가 나서인지 진심인지 몰라도 비로소 이 인간도 화를 내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 그런 식으로 말하는 당신과 나도 더 얘기하기 힘들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좋아. 그럼 당신은 어머니한테 전해. 나는 나대로 우리 집에 말할 테니까.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와우. 진짜 한 30분도 안 되어서 어머니랑 남편이 동시에 집으로 달려왔더라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먼정신에 달려온 건지 아마 다시 전화를 몇 차례 했는데 제가 안 받아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파혼? 너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잖냐? 니들 애들 천천히 갖고 혼인신고도 하지 말라고. 그땐 말을 귓등으로 안 듣더니 파혼은 무슨 파혼이야? 이혼을 한다고? 전 곧장 아주 건조하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파혼이요. 저희 파혼하는 거 맞는데요. 어머니 그렇게 저한테 말 안 듣는다고 뭐라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혼인신고 저희 안 했어요. 그냥 파혼하면 되니까 그런 줄 알고 가시면 돼요.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땅에 꺼져라 내쉬어가면서 소파에 팍 주저앉아 버렸고 어머니는 제 말을 장난으로 들으시는지 더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며느리 인사 갈 거라고 친척들한테 연락들 다 돌려놨는데
네가 아주 내 얼굴에 똥을 뿌려도 유분수지 이렇게 개망신을 줘? 어떻게 네 시애미 면전에 대고 파혼이네 이혼이네 말을 하냐? 나중에 너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 그래? 전 그러던 말던 안방 쪽으로 가서 다시 캐리어를 꺼내고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쫓아와서 잡아가며 설득하려 들길래 전 짐을 싸르다가 말고 나가서 말했네요. 어머니 뜻대로 파혼한다는데 뭐가 손해라고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세요. 저 이제 이 집에 볼 거 없어요. 누구 새로 들어오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아들 새장가 보내시던지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이 집에 들어간 돈 싹 다 받아내서 나갈 테니까 그거 정산이나 해주세요. 제 계좌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로 보내시라고요. 그런 저를 막아서는 남편은 또 말이 막 길어지더라고요. 전 다 잘라버리고 남편에게도 너무 실망스러워서 옆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저리 안 비켜? 나 진짜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 끝났어. 진짜 사람 갖고 놀아도 적당히 해야지. 어머니한테 고마운 줄 알라고? 진짜 이 코딱지만한 건물 갖고 어마어마하게 유산을 떠신다. 내가 언제 이 건물 들어오고 싶다고 했어? 여기 들어와서 맞춰줄 여자를 따로 구했어야지. 왜 나를 억지로 여기에 우겨 넣는 건데? 뭐? 코딱지만한 건물? 자기 왜 이래 진짜. 어머니한테 당장 사과 안 해? 나 이거 꼭 사과 받아야겠어. 아, 진짜 이런 인간을 남편이랍시고 의지하고 조금은 내 상황을 이해해 줄 줄 알았다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사과는 나한테 했어야지. 당신도 똑같아. 어머니가 이렇게 반응을 바꾸고 있는데 그냥 나한테 다 밀어붙인 건 미안하지도 않냐? 솔직히 나한테 선택지는 있었어. 이 집 말고 우리 아빠네 들어갈 생각이었다고. 그러자 여기서 어머니는 표정이 변하면서 뭔 말이냐고 또 말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아이고, 미쳤다고 내가 우리 상훈이를 네 집으로 보내냐?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처가살이는 못 시켜. 저게 입만 달렸다고 할 말 안 할 말 막 싸지르네. 아, 됐어. 파혼이네 뭐네 해 그럼.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듣겠네. 이때 돌아서 그냥 나가려던 저는 다시 어머니한테 똑바로 말을 했어요. 왜 자꾸 말을 어머니 듣고 싶은 대로 들으세요? 처가살이는 무슨 말이에요, 진짜. 우리 집도 건물 있어요. 어머니나 이런 건물 하나 갖고 며느리한테 으스대시면서 죽을 때까지 생색내고 뽑아내고 싶다지만 아쉬워서 어떡해요? 저희 집도 건물 있는 집이에요. 신혼집으로 쓸만한 건물 있다고요. 진짜 가짱치도 않아서 원. 이 말에 남편과 어머니는 저를 동시에 쳐다보는데 표정이 참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깔보는 것과 동시에 진짜인 건가 아닌가 하며 온갖 알 수 없는 기색이 스쳐가고 있었어요. 아, 진짜 구구절절 말하기도 참 촌스럽네요. 너무 촌스럽고 흉해서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나도 똑같이 이 짓거리를 해야 되나요? 저희요, 땡땡동에 아빠 건물 있거든요. 뭐라도 떼서 보여드려요? 아무튼 거기에 우리 언니랑 형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형부한테 이런 식으로도 갑질 안 했어요. 진짜 살다 살다 없다가 있으면 더 한다고 이런 꼴을 다 당해보네 정말. 됐고, 그렇게 잘났다는 어머니 아들 데리고 가세요. 저도 안 가져요. 저런 엄마밖에 모르는 등신 같은 인간.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참 낯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이만큼 참았고 이제 다 끝내고 나가는 마당에 얘기해도 되겠더라고요. 말해버려서 코가 납작해지는 꼴을 보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는 확인을 못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아주 센 척을 하셨거든요. 뭐? 등신? 야, 당장 네 엄마 오라고 해. 지들이야말로 등신 같은 딸내미를 시집 보내놓고 입으로 아주 뭐라고 싸지르는 건지. 잘난 건물주 교수께서 그렇게 돈이 많은데 월 300 갖고 쩔쩔맸다고? 야, 됐어. 파혼이고 뭐고 꺼져. 어휴, 구질구질하게 입만 살아가지고 쫓겨나는 판국에 자존심을 있어서 거짓말만 늘어놓는 거 보게. 더 대화할 가치를 못 느끼고 캐리어를 다시 정리하고 짐을 덜어놓으면서 저는 점점 머릿속이 이성적으로 변해가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제가 정리하는 모양새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연거푸 찬물을 마시더니 그냥 나가버렸어요. 속 시끄럽다나요? 그리고 전 짐을 싸서 언니네 가 있었는데 언니가 당연히 엄청나게 놀랐죠. 상황을 말하니 언니는 뒤늦게 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알고 분노했어요. 미쳤나 보다 인간들이 진짜. 너 엄마한테 그 부분까진 얘기 안 했지? 와, 쥐똥만한 건물 갖고 되게 유세 부리고 앉았네? 그리고 뭐야? 제부도 그따위라고? 너 잘 왔어. 그나마 그 시어머니가 잘한 게 하나 있네. 혼인신고하지 말라고 훈수 두고 또 둔 거. 솔직히 그런 집에 어느 누가 가서 잘 살겠냐? 너 잘 나왔어. 파혼한 거 하나도 흉 아니야. 걱정하지 마. 언니는 이렇게 열띠게 화를 내주고 며칠간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 날쯤 남편도 아닌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상상해보긴 했지만 실제로 연락 온 걸 보니까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재미있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비굴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기 그 뭐냐, 지금 어디에 있니? 나랑 좀 만나서 차라도 한잔할 수 있냐? 이때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긴 했지만 뭐라 말하는지 들어는 보려고 더 통화를 했어요. 제가 왜 어머니를 만나요? 차는 또 무슨 얘기고요? 할 말 있으면 지금 전화로 빨리 말하세요. 더 붙잡고 있기 싫으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정말 말 그대로 뭐라도 떼본 건지 태도가 싹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게 아무튼 상훈이랑은 그 정도 하고 화해하는 게 좋겠다. 상훈이도 나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가 너무 자기 색시한테 뭐라고 했다고. 상훈이가 먼저 연락하기는 좀 그랬는지 나보고 엄마가 사과를 먼저 하라고 하더라. 그니까 나도 그때는 감정이 격해서. 전 여기서 말을 탁 잘라버렸어요. 너무 예상했던 패턴이었는데다가 그걸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참 역겨웠거든요. 등기부 등본이라도 떼보신 거예요? 딴 사람이 전화한 줄 알았네요. 저한테 별 악질적인 말들 다 해놓고 부려먹으시려고 할 때는 언제고 왜요? 파혼하고 놓치기에는 아까우셨어요? 저한테 애는 낳을 수 있겠냐는 둥. 그래도 애부터 덜컥 가지지 말라고 이상한 주례사의 별 모욕을 다 주셨잖아요. 저 이 전화 너무 기분 나쁜데요? 제가 만만해 보이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욱했다가 다시 참는 건지 숨을 고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한사코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나는 저렇게는 늙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비굴하고 초라해 보였어요. 딱 기본의 기본만 지켰어도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을까요? 일단은 너도 흥분 가라앉히고 어른들한테 말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지. 내가 이것저것 부탁한 건 다 네가 며느리감으로 들어왔고 예뻐서 잘 가르치려고 한 거니까 그만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라. 네가 인테리어 다 하고 집도 그대로 있는데 가긴 어딜 간다는 거야? 파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니요, 어머니. 파혼이라니까요. 혼인신고도 안 해서 뭣도 할 게 없다고요. 그 집에 반반 보탠 제 돈이나 빨리 계좌로 입금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아들 필요 없어요. 뭐 그런 아들 갖고 돈 달라고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머니 진심 아니잖아요. 며느리네 건물 있다고 하니까 그거 덕 좀 보려고 저 달래는 거 아니에요? 전 싫은데요. 그러자 어머니는 여기서 다 뽀록이 나니 또 욱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려다가 낮췄다가 웃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저녁쯤 남편이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구구절절한 지겨운 말들. 전 이미 정 다 떨어지고 볼 거 다 보고 나니 하나도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급기야 며칠 뒤 저는 친정에 이 사실을 알렸고 엄마 아빠는 절 달래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니네 시댁같이 맞장구 쳐서 욕을 했지만 그래도 파혼하고 나오는 게 어딨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잘 살겠다고 인사도 하고 약속도 했는데 아휴, 네가 파혼까지 얘기했으면 그쪽 시어머니도 알아듣는 게 있겠지. 그러지 말고
이 서방 보고 와서 데려가라고 해. 여기까지 얘기가 오니 저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엄마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마저 더했어요. 저보고 월 300씩 내라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던 것, 신혼여행 후 곧장 시댁 친척들 인사 스케줄을 잡았던 것, 저도 막말로 받아쳤지만 어머니도 막말하고 우리 집을 모욕했던 내용들까지요. 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정말이야? 이 서방은 옆에서 지 엄마 편들고? 그놈 자식 아주 덜 떨어지는 놈 아니야? 나이만 어린 줄 알았더니 정신머리도 어렸네. 그런 놈을 무슨 신랑이라고 믿고 살아? 결국 저희 엄마도 완전히 핀트가 나가버렸고 친정에서도 찬성하여 파혼에 이르렀네요. 돈을 돌려받기 전 어머니가 또 질질 끌어대서 우리 엄마가 나서서 크게 싸움이 났고요. 지금 이 사연을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는 대체로 다 정리가 되었어요. 남편은 끝끝내 지 엄마 뒤에 숨어서 저에게 코빼기 한 번 안 비쳤고 그 모습에 저는 후련하게 이 인간을 떨쳐낼 수 있었어요. 정말 오만정이 다 털리더라고요. 이제 저는 폭을 넓혀 파혼도 파혼이지만 이혼도 흠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상대가 저 따위인 게 왜 내 탓이 되나요? 그저 상대를 고르는 눈이 미숙했을 뿐 동급으로 여겨지고 이혼 자체를 죄악시 여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들고 피곤한 싸움이지만 용케 여기까지 왔네요. 앞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 보고 싶어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 중반의 서울에 사는 아줌마입니다. 항상 사연 채널에서 열심히 듣는 거 좋아하고 밥 먹거나 집안일 하면서도 항상 켜놓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 듣는 게 좋아서 항상 켜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 이야기도 사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내볼까 하고 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친정집이 그리 잘 살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막 못 사는 집도 아니었고 경기도 외곽 지역에 논밭은 있지만 딱 먹고만 사는 시골집 그 정도였거든요. 제가 75년생인데 저 어릴 때도 도시하고 서울 격차가 제법 컸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옛날에 머물러 있어서 애들도 그렇게 키웠죠.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완전 망난이라 온갖 사고는 다 치고 다녔는데도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장남이라며 아주 우쭈쭈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맨날 논밭에서 일 시키고 오빠는 오두막에서 수박 잘라주고 고깃국 끓여주곤 했죠. 오빠는 항상 사고뭉치여서 옆집 담도 부수고 닭도 잘못해서 죽이고 밭으로 뛰어들어가서 막 자라는 보리싹 다 밟아 죽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좀 커서는 앞집이며 뒷집이며 여자애들 괴롭히고 머리꼬리 잡아당기고 치마 들추면서 돌아다녀서 엄마 아빠가 매번 오빠 잘못 사과를 하러 온 마을을 다 돌아다니셨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촌동네에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도 하나여서 저와 오빠가 같은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오빠는 그냥 어릴 때 귀여운 사고뭉치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점점 더 불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시골 동네에서도 불량한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질이 나빠졌는데요. 매번 싸우고 주먹을 휘둘러서 친구들 다치게 만들고 그래서 엄마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학교로 선생님께 빌려 갔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 퇴학이라도 당하면 진짜 집안 망신이잖아요. 그럭저럭 먹고 살기만 하는 집안이라도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어른들이 동네에서 집안 위신을 엄청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고등학교도 간신히 보내줬어요. 사실 공부도 못하는 편이긴 했는데 그 시절에 여자애라고 고등학교도 안 보내려는 집은 진짜 드물었잖아요. 뭐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절 생각하면서 좀 보내주고 밀어주려고 하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아주 골 때렸죠. 넌 앞으로 절대 대학 갈 생각 하지 마라.
고등학교 보내주는 것도 고마운 거라고 생각해야 해. 제 고등학교 입학이 결정되었을 때 할아버지의 그 무섭고 엄한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 없네요. 전 어차피 공부도 잘 못하니까 대학교를 갈 생각 같은 건 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이미 1살 더 어린 오빠는 읍내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였죠. 거기서도 들어간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폭행 사건이 터졌고 자퇴를 한 해 만에 하면서 난리였어요.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거길 쫓아다니면서 정말 허리를 펼 수도 없게 굽실거리는 꼴을 보면서 저는 그 어린 나이에도 회의감이 들더군요. 저한테는 고등학교도 못 가게 하려고 하면서 그 잘난 아들은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하지 않게 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싫었죠. 그래서 그냥 3년 동안 조용히 고등학교를 다니고 바로 혼자 서울로 올라와 버렸어요. 엄마한테만 살짝 말했는데 엄마는 기가 막혀서 펄펄 뛰셨지만 차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르지 못하셨어요. 집안에서 유일하게 제 사정을 생각해주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방 하나 싸고 딱 교통비랑 며칠 먹고 잘 돈만 손에 쥔 채로 올라와 버렸어요. 성인도 되었겠다. 서울 가서 뭘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냥 진짜 집안 사람들 죄다 꼴보기가 싫었거든요. 제가 19살 시절이니까 그때가 딱 94년, 95년 그때쯤이었겠네요. 난생 처음 올라와서 본 서울은 진짜 어질어질했어요. 이미 나가본 적도 없는 지방 도시에서 기차를 탈 때도 그랬는데 서울로 딱 올라와서 혼자 서 있으니 거의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죠. 그때 저는 겁도 없이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올라온 터라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신문 배달이나 우유 배달 같은 걸 하면 그래도 받아준다는 말을 믿고 있었어요. 여관방을 하나 잡아두고 교차로와 벼룩시장을 훑어가면서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20살짜리 여자애를 제대로 써줄 직장이 있을 리가 있나요? 저는 한참 찾다가 결국 식당 앞에 붙어있는 공고를 보고 가서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때가 벌써 서울 올라온 지 일주일째라 자칫하면 이대로 여관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 아줌마가 절 앉혀놓고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더니 다음 날부터 일하러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20살부터 그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 식당에 매일 아침 식재료를 실어다주는 트럭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저보다 5살 정도 위였는데 양아치였던 친오빠와는 완전히 다르게 엄청 성실하고 부드러운 성격이었거든요. 20살에 서울에 올라와 얼결에 식당에서 일하면서 온갖 고생 다 하던 저한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 청년은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고 그냥저냥 봐줄 만한 얼굴이었는데 그때는 완전히 무슨 천하의 미남 배우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트럭 청년도 매일 아침 식당에 제일 먼저 나와서 배추며 무며 받는 저한테 인사하면서 얼굴을 붉히기도 했고요. 돈을 건네다가 손가락 끝이 스치면 어찌나 가슴이 두근거리던지. 예, 그 결과 전 23살에 그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사실 속도 위반이었어요. 그 트럭 청년의 집도 정말 돈이라고는 없어서 생활이 엄청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그냥 그 남자가 좋아서 덜컥 임신을 해버렸고 결혼까지 해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 만난 시어머니가 진짜 어처구니 없는 양반이었어요. 아직 20 후반인 창창한 자기 아들을 어떤 여우 같은 년이 홀려서 잡으려고 임신부터 해버렸다면서 제가 일하는 식당에 머리채를 잡으러 왔죠. 그때 트럭 청년이 같이 있지 않았다면 웬 아줌마한테 봉변을 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간신히 트럭 청년의 중재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게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이었죠. 저는 친정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연이 끊어져서 혼자 살고 있다. 그냥 여기서 일하다 보니 트럭 청년이 좋아져서 사귀게 되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한참이나 저를 비웃더니 결혼 못하게 만들 거라면서 난리치면서 가버렸어요.
처음엔 정말 임신만 하고 결혼은 못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로 기세등등했죠. 하지만 트럭 청년, 그러니까 제 남편이 먼저 시어머니한테 말하지 않고 혼인신고부터 해버리고서 증명서를 갖다 주자 시어머니는 꼬박 일주일을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저를 받아들였어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의 성미를 알아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도저히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진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남편네 집안은 홀어머니의 외아들이라 집도 너무 가난해서 시어머니가 억척스럽게 살림을 꾸려왔는데 그래도 남편이 워낙 성실하게 트럭으로 배달 일을 하면서 좀 살림이 나아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던 중 제가 아이를 낳자 애 키울 돈이 어디 있냐면서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구박을 했어요. 낳은 아이가 아들이었다면 좀 나았을 텐데 하필이면 딸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딸이 정말 예뻐서 지극정성으로 길렀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제가 얼른 데리고 나가서 시장에 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없는 살림이 제가 식당 일까지 그만둘 수는 없어서 제가 없는 시간에는 시어머니가 애를 돌봐야 했고 그래서 딸애는 제가 밤 늦게 들어오면 정신없이 뛰어와서 저한테 안기곤 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저도 억척스러워졌어요. 원래도 그리 얌전한 성격도 아니었고 집에서도 구박하는 어른들한테 매번 말대꾸를 하다가 혼나는 성격이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어려운 살림에 밖에서는 하루 종일 식당 일을 하면서 진상 아저씨들과 싸우고 안에서는 시어머니가 구박하는 와중에 딸을 보호하면서 살았으니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둘째를 낳으라고 저를 들들 볶았지만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고 남편도 동의했어요. 아이 하나만 기르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남편이 트럭 배달 일을 해서 벌어오는 돈에는 한계가 있었고 제 식당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이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아이는 점점 자라고 시댁에는 이미 빚이 너무 많아서 그걸 갚는 데만도 힘이 들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몸이 아프다며 온갖 건강식품을 사들였고 병원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온갖 치료를 받곤 했죠. 우리 둘의 수입으로 감당이 될 리가 없었어요. 그래도 목숨이 질겨서 어찌저찌 사라지긴 했죠. 그래도 딸애가 워낙 똑똑하고 착하고 예쁘게 커서 저와 남편은 딸만 보고 살았어요. 죽어라 힘들게 일하고 나서도 밤에 들어와서 공부하다가 잠든 딸을 보면 피곤이 다 사라지는 것만 같았죠.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흘러 딸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결혼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 흘러서 우리 부부는 많이 늙었지만 시어머니는 아주 쌩쌩했죠. 워낙에 자기 몸보신하는 걸 많이 찾아 먹고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서 먹었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 요즘 다이어트 해? 다이어트? 무슨 소리야? 아니, 살이 너무 빠지는 것 같아서. 아, 그렇지. 나 요즘 살 많이 빠졌어. 오태가 좀 나더라고. 저는 익살을 떨면서 남편 앞에서 한 바퀴 돌아봤지만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눈치가 빨랐던 거였죠. 당신 건강검진 좀 받아봐. 여태 한 번도 안 받았잖아. 아유, 무슨 건강검진이야, 우리 사정에. 그러다가 뭐 병 나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어쩌긴 치료 받아야지. 돈은 어쩌고? 아유, 됐네요. 아니야, 나도 건강검진 받을게. 같이 받자, 응? 남편은 심각하게 저한테 이야기했고 저는 평소에 농담을 즐겨하는 남편의 얼굴이 드물게 진지한 걸 보고 뭔가 이상하게 느껴져서 그러자고 했어요. 혹시 남편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며칠 뒤 건강검진 예약을 잡고 검사를 받았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의사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 추가 검사 하나만 더 하자고 하더군요. 유방암 검사였어요. 저는 왜 의사가 그러나 의아했지만 일단 받았고 며칠 뒤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유방암 3기입니다. 네? 상당히 진행된 3기라서 조금 더 방치하면 곧 4기로 갈 수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남편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저는 눈앞이 뱅글뱅글 도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해서 평생 살아왔는데 아이가 아직 대학도 가기 전에 암이라뇨. 게다가 3기라니. 의사의 얼굴이 어두웠고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로 딸애가 완전히 커서 결혼하는 걸 보기 전에 죽고 싶진 않았죠. 그날은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생각도 나지 않아요. 남편도 충격받아서 서로 의지한 채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는 시어머니가 앉아서 홍삼을 까먹고 있더군요. 한 박스에 10만 원도 넘는 고가의 홍삼이었어요. 남편은 그 꼴을 보더니 시어머니 앞에 제 손을 잡고 앉았어요. 어머니, 뭐냐? 왜 둘 다 죽상을 하고 있어? 이 사람 암이래요. 시어머니는 별로 표정에 변화도 없었어요. 전 완전히 혼이 나간 껍데기처럼 앉아서 멀끄러미 바닥만 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인상을 팍 찌푸렸어요. 하여간 처녀는 저거 또 돈 들 일만 만드는구나. 어머니, 먹고 싸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거기다 암까지 걸려서 병원까지 돈을 갖다 줘? 애끼 미친년, 너 병원 가지 마라. 암 같은 거 그냥 집에서도 나설 수 있으니까.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머리가 아픈지 이마를 짚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저런 식이었고 단 한 번도 말이 통하지 않았죠. 남편은 온순하고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고개를 저으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당일에는 정말 아무런 힘이 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도 우리 형편의 암 치료를 한다는 건 정말 무리였거든요. 아이 기르느라 그리고 시댁에 원래 있던 빚을 갚느라 시어머니의 극성스러운 건강 염려증을 챙겨주느라 우리에겐 남은 돈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암 수술비와 항암 치료에 들어갈 돈을 생각하고 눈앞이 새카맣게 변했죠. 남편은 굳은 얼굴로 저한테 말했어요. 당신 일단 식당부터 그만둬. 그만두면 어쩌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먼저 몸부터 나아야지. 일이라도 그만둬. 일 그만두면 애 학원비랑 대출 이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2배로 일할 테니까 좀. 당신을 누가 2배를 주고 일을 시켜. 당신도 이제 40이 넘었어요. 정신 차려요. 암 치료가 한두 번 들어요? 그냥 마음 내려놔요. 저는 정말 힘이 없었지만 식당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아이는 고3이라 학원을 꼭 다녀야 했고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했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내가 지방 내려가서 노가다라도 뛸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야. 지방에 그렇지 않아도 일하러 오라는 형님 있었어. 거기 가면 돈 2배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100만 원은 더 벌 수 있어. 100만 원 더 벌어서 어쩌게. 당신 항암 치료라도 받아야지. 필요 없어요. 어머님 말대로 나 집에서 나와볼 테니까 어떻게든 당신 몸이나 챙겨요. 남편은 벌써 40 중반이었고 전처럼 20대 젊은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으면서 그 형님이란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지방 내려갈 차비를 하더군요. 제가 곁에 남아서 그냥 함께 있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완고했어요. 현실적으로도 제가 병원을 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단 한 번이라도 받을 만한 돈도 없어서 저는 남편을 더 이상 말릴 수도 없었죠.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저와 딸애를 괴롭히지 말라는 당부에 당부를 거듭하고서 지방으로 곧장 떠났어요. 당장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굳은 의지였죠. 저한테도 꼭 병원에 잘 다니라고 하고서요. 저는 남편의 성의가 고마워서 그리고 죽는 것도 무서웠기 때문에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달 뒤부터 남편에게서는 평소보다 한 5, 60만 원이 더 추가된 돈이 보내졌어요. 그 돈이 너무나 고맙고 주말까지 일하면서 저한테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웃어주는 남편의 노력이 정말 눈물나게 고마웠지만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도 더 고통스러웠어요. 식당 일도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에 사장님 눈치를 보면서 간신히 시간을 내며 다니곤 했죠. 하지만 이런 우리의 노력에도 상관없이 하늘은 무심했어요. 의사는 반년 뒤 저한테 어두운 얼굴로 말했죠. 암이 전이되어서 4기로 발전했습니다. 수술을 미리 하셨어야 했는데 계속 피하셔서, 그리고 항암 치료도 자꾸만 빠지시고요. 4기, 그렇군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아직 포기하시기엔 이릅니다. 수술만 할 수 있으면 생각보다 간단히 제거할 수 있을 텐데. 의사는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어요. 하지만 전 어쩔 도리가 없었죠. 남편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보내주곤 있었지만 그걸로는 돈이 많이 드는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항암치료도 부담이 되어 띄엄띄엄 갔는데 수술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리가 없었죠. 그날 저는 진이 다 빠진 채로 터덜터덜 집까지 걸어갔어요. 하필이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던 때라 날은 추웠고 옷은 얇았죠. 새 옷을 살 만한 여유가 없어서 날띠 낡은 카디건 하나로 버티고 있는데 저 멀리서 시어머니가 오더군요. 친구들과 모임에서 놀고 오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칠 대로 지쳐서 어머님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오더니 눈썹을 치켜 올리셨죠. 뭘 거지처럼 하고 다니니? 애비가 돈도 열심히 벌어서 보내주는데. 어머님, 저 말기래요. 뭐? 수술해야 한대요. 그래야 살 수 있대요. 예전처럼 큰 소리도 낼 기력이 없어 전 낮은 소리로 간신히 중얼거렸어요. 어머님은 기가 차다는 듯이 웃었죠. 보험 하나도 안 들고 그렇게 살림도 엉망진창하더니 애비를 그렇게 죽자고 고생시켜놓고서 뭐? 이번엔 또 수술? 아유, 미친년. 너 같은 건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어쩜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머리가 텅텅 빈 채로 사니? 어머님은 동네가 떠나가라 쌍욕을 퍼부었어요. 저는 너무 기력이 없어서 물끄러미 어머님을 보기만 하다가 어디서 그런 기력이 났는지 저도 모르게 쏘아붙였어요. 이 병이 너 때문에 생긴 거야, 이 할망구야. 뭐? 얘, 애미야, 너 지금? 애미라고 부르지도 마, 이 미친 할망구. 저는 그대로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가버렸어요. 대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화를 내는 게 들렸지만 거기까지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죠. 저는 그냥 자리에 드러누워 자버렸어요. 저녁 늦게 딸아이가 들어왔더군요. 할머니 어디 가셨어, 엄마? 밖에 안 계시니? 안 계셔. 아, 또 친구분네 가셨나 보구나. 시어머니는 종종 친구네 집에 가서 며칠씩 머물다 오곤 하셨으니 걱정할 건 아니었어요. 아마 화가 난 김에 친구분네 가셨겠죠. 저는 멍청이 앉아있는데 딸이 뭔가 우편물 하나를 내놓더군요. 이거 등기로 왔던데? 내가 받았어. 등기? 저한테는 등기로 우편물이 올 곳 따위는 없었어요. 그래서 의아했는데 우편물을 보내온 곳 주소를 보자 갑자기 흠칫 놀라게 되더군요. 제 친정이 있던 지방이 써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20년 넘게 아무런 교류 없었던 친정. 왜 저한테 등기를 보낸 거였을까요? 뭐야, 엄마?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제 친정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도 몰랐고 딸도 몰랐어요. 저는 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등기 우편물을 뜯어보고서 제 눈을 의심했죠. 우편물 내용을 읽고 또 읽었어요. 등기 우편에는 유산 상속에 대한 내용이 써 있었어요. 제 아빠가 갖고 있던 땅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게 상속되었다는 거였는데요. 법무사가 보낸 내용인 것 같았어요. 대체 이게 뭔가 손이 떨렸죠. 머리가 멍해서 몇 번이나 자세히 읽어봤더니 앞뒤 사정이 써져 있더군요. 남봉꾼이었던 오빠는 이미 30도 되기 전에 쌍방 폭행으로 죽었고 어머니도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야 미리 돌아가셨겠죠.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와중에 친정집이 갖고 있던 논밭이 제게 남은 거였어요. 그것도 그 논밭이 도시로 편입되면서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서 대략 시가 15억 정도 되는 유산이 제게 남은 거였죠. 엄마, 왜 그래? 딸이 다 씻고 들어와서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저는 더 말도 못하고 딸만 끌어안고서 엉엉 울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그게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 같았죠. 평생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던 친정집은 이런 식으로 제게 유산을 남겼고 저는 살아날 방법이 생긴 거였어요. 엄청난 재산이 생겼다는 것보다 제가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 가족이 더 이상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죠. 당장 남편에게 전화해서 소식을 알렸고 남편은 믿지 못하면서도 서울로 당장 올라왔어요. 그리고 상속된 유산을 보고서 서로 손을 붙들고 숨죽여 울었죠. 보름 뒤에 당장 수술 예약을 잡고 곧장 수술을 했어요. 수술 받기 전 유산 상속 절차까지 쫓아다니면서 마쳐버렸죠. 수술 전 의사는 기쁜 얼굴로 수술하기 매우 좋은 위치의 암이기 때문에 좋은 예후를 보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의사의 말대로 수술 후 저는 상당히 빠르게 호전되었어요. 암 수술은 상당히 힘들었고 재활치료도 오래 걸리긴 했지만 저는 삶의 의지를 가졌기에 악착같이 견뎌냈어요. 이제 유산을 받았고 솔직히 앞으로 좋은 날만 남았는데 죽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암 치료를 견뎌냈고 퇴원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자 저와 남편이 병원에 붙어 사는 동안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계시더라고요. 보름 동안 어지간히 집안일도 안 했는지 온통 엉망이었어요. 제가 물끄러미 집안 꼴을 보고 있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좀 죽지 그러냐고 악담을 퍼부으시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그냥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곧장 그동안은 쳐다도 못 보던 비싼 호텔로 향해서 그곳에서 며칠 묵었죠. 남편의 트럭을 타고 온 추리한 우리 부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딸도 저희가 전화해서 호텔로 불렀더니 너무 놀라더군요. 딸과 시어머니에겐 유산에 대해 그때까지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 후 저는 적당한 아파트를 하나 매입해서 그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물건 가지러 온 저희를 보더니 늙은 애미만 두고 너희끼리 놀러 다니냐고 펄펄 뛰었지만 저희는 신경도 안 썼어요.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악다구니를 쓰더군요. 얘, 너 제정신이냐? 애미를 이제 괄시하다 못해 내다 버리려는 거지? 어머, 어머님, 그럴 리가요. 저는 그제야 웃을 여유가 생겼어요. 다시는 보지 않아도 되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줬죠. 저 암 나았으니까 어머님 정신도 좀 나았으면 좋겠네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으니 그럴 리야 없겠지만. 시어머니가 한동안 말도 못하고 있다가 미친 것처럼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저와 남편은 바로 그 집을 빠져나와서 새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시어머니는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리 먼 동네도 아니지만 남편은 질려버렸는지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죠. 암도 완치 판정을 받았고 딸아이도 어렵던 시절을 잊은 듯 행복하게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극적으로 반전된 제 어렵던 시절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지금 생각해도 시어머니는 치가 떨려요. 그 도움 안 되던 친정이 마지막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세상 일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럼 제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사연을 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42세 주부예요. 저와 남편이 여기서 자리를 잡기까지 보통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해도 할 말이 무척 많긴 하지만 사연을 보내겠다고 결심한 것은 다른 일 때문이에요. 매번 힘들다고 생각하고 부부가 함께 운영하다 보니 몇 번이나 그만두겠다고 결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아주 평범하다 못해 지루하기까지 한 우리 일상에서 아주 의외의 일을 접하게 되었어요. 저희 식당은 대로변에 있고 이쪽에는 우리 말고도 무수하게 많은 음식점들이 있어요. 번화가에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어서 세도 꽤 비싸게 지불하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부담되어 이쪽으로는 안 들어오고 싶었는데 싸게 들어간다고 해서 무작정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원래 다른 지역에서 식당을 했다가 무참히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 양가 가족들에게 조금씩 빚을 지면서 이쪽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었어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 아래 이쪽에 전념하게 되니 사람이 진짜 필사적으로 변하고 가릴 일이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서 절약을 하고 이 건물에 들어와서 식당을 차릴 때에도 남편과 정말 많은 싸움을 했어요. 계속 다른 곳으로 알아보자는 걸 제가 여기를 고집했고 사실 실제로 요리하는 건 남편인데 이런 부분에서 결정은 제가 하다 보니 마찰이 심해졌어요. 기존의 요리사로서 직장을 꾸준히 다니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싶다고 했고 저는 그때 적잖은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무리 그쪽 정년이 짧다고는 하지만 남편이 아직 그만둘 시기도 아니었고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거든요. 저와 4살 차이가 나는 남편은 이제 막 40대에 접어들자마자 곧장 그만둬버린 거예요. 돌쟁이 아기를 안고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는 저를 두고 자기 식당을 차려서 성공하고 싶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퇴직금이며 그간 우리가 모은 얼마 안 되는 적금에 시부모님께 지원까지 받아서 혼자 식당을 차곡차곡 차려나갔어요. 그러면서도 저보고 혼자 힘으로 하긴 힘들고 직원 쓰면 돈 나가는 걸 무시할 수 없으니 자꾸 와서 같이 일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희 엄마께 제 딸을 맡겨두고 저는 식당에 나가서 서빙이며 잡일들을 돕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은 본인이 원래 자신 있었던 분야들을 아주 멋스럽게 제공해 보이겠다며 포부에 차 있었지만 우리가 그때 얻었던 지역은 썩 팔릴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공사장 인부분들이 많으시고 젊은 층 지나다니는 인구들은 그리 많지도 않은 지역에서 10,000원대에 가까운 요리들을 많지 않은 양으로 내놓는데 그게 썩 잘 될 리가 있나요? 애는 점점 커가고 저는 이후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애 교육도 시키고 집도 얼른 평수를 늘려가야 하는데 이 모든 걸 담당해야 할 남편은 그냥 마냥 먼 미래만 생각하고 있더군요. 그때 남편이랑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때 정말 너무 지치다 못해 화가 나서 제가 심각하게 이혼 얘기까지 카드로 꺼내니 그제서야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이때 제가 꺼낸 카드는 전혀 과한 게 아니고 제 상황 그대로를 표출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식당 하면서 부부가 같이 달려들어서 일하고 있음에도 한 달에 돈 100도 못 만져보고 지나가고 세금은 그대로 다 나가고 있으니 외려 가게를 연 이후에 더 적자를 보고 망할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는 무급으로 이 식당에 완전히 매달리라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 엄마는 손녀를 데리고 열이 나면 본인이 데려가서 끌어안고 간호하시다 보니 완전히 몸이 싹 다 못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딸내가 용돈이라도 들여가며 맡겼으면 또 몰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고 직원 안 쓰고 직접 식당으로 들어간 건데 손녀를 맡기면서 엄마에게 뭐 얼마 드릴 돈이라도 있었겠냐고요. 저나 엄마나 무급인 상태로 식당과 손녀를 각각 맡아서 돌보다 보니 이게 아무리 부부간에 그리고 엄마와 딸 간의 정으로 봐준다 한들 1년은 도저히 못 넘기겠더라고요. 남편에게도 거세게 말해서 결국 한 달 가까이 대치한 끝에 가게를 접기로 했어요. 저도 솔직히 이후로 그간 자잘하게 졌던 빚이며 그리고 다시 딸아이를 온종일 다시 내 품으로 데려와서 케어할 생각을 하니 까마득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대로는 정말 가족이 화목은커녕 평범하게 지내기도 어렵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어렵게 결정 내려서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고 남편은 자기 아는 요리사 선배 연줄로 들어가서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다니더니 또 뭔 문제가 생겼는지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쳐댔지만 이미 엎질러져 버린 물이라 그냥 막연히 앉아서 이 사람과 싸우기만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죠. 아무리 봐도 이 앞전에 했던 남편의 선택은 모두 최악이었기에 저도 나름 초강수를 두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 보탤 테니 내가 말하는 쪽으로 식당을 꾸려가라고 말이에요. 물론 돈이 여유 있는 건 전혀 아니었지만 대출을 얼마 받고 정말 이게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몰입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남편이 했던 선택과는 정반대로 대로변으로 좀 세가 비싸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를 얻기로 했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또 의견이 어긋나고 있었지만 저는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 더 이상 남편의 속절없는 허세를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이쪽으로 하고 메뉴는 아주 단순하게 가야 한다고 계속 앵무새처럼 말을 해댔답니다. 지역을 정하고 자리를 잡았다면 그쪽 사람들 특성을 파악해서 하나라도 더 팔 생각을 해야지. 무슨 투자하듯 식당 꾸릴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남편은 처음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난리를 쳤지만 제가 하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본 다음에 그때 차근차근 당신이 원하는 메뉴를 조금씩 넣어보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서 격차를 좁히지 못했던 남편은 나중에 시부모님조차 제 편에 서니 결국 포기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낮 시간에 한식 뷔페를 하자는 것이었어요. 저녁에는 당신이 원하는 걸 팔던지 하고 아침 새벽 시간부터 오후 4시까지는 무조건 한정 없이 한식으로 메뉴들을 잔뜩 늘어놓고 뷔페식으로 운영하자고 말이에요. 우리가 터를 잡은 지역은 젊은이들도 꽤 있긴 하지만 여기 역시 주변에 아주 큰 대형 재래시장도 있고 역세권이라서 그런지 출퇴근길 오가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근처에 치킨집이며 파스타집이며 이런 곳들은 엄청나게 많으니 그나마 여기서 분수껏 유지라도 하려면 한식 뷔페를 하는 것이 좀 더 오래도록 일정하게 드나드는 사람들을 잡아둘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본인이 무슨 셰프로서의 평소 방향성이니 이런 말들만 하고 앉아있다가 결국 돈 나올 곳 중 일부가 저인데 제가 꿈쩍 않고 있으니 남편도 이쪽에 맞추는 수밖에 없었죠. 처음엔 떨떠름하겠지만 그래도 결국 본인도 수익이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식 뷔페를 열게 되었고 거의 7, 8가지의 반찬과 국, 밥도 종류별로 2가지. 아주 적은 양의 국수와 원두커피까지 무료 제공해서 6,000원에 게시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제 예상과 맞물려서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매출을 올릴 수 있었어요.
물론 유명한 맛집들처럼 무슨 줄을 세워가며 하루 몇백씩 찍는 정도는 절대 아니었고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적당하게, 적어도 세금 내고 우리 가족 생활비를 간신히 꾸릴 수 있을 정도까지는 벌게 된 것이었어요. 그 전에 했던 식당은 지금 식당의 30%도 안 되는 수익으로 주저앉았기 때문에 결국은 제 판단이 맞다는 쪽으로 흐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자리를 잡고 이때 제 딸은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었기에 등하원 픽업은 친정엄마께 부탁드리고 저도 몇십만 원 정도는 용돈으로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좀 숨을 돌리고 그리고 여전히 남편은 저에게 중얼중얼 불만이 있는 상태로 우리는 식당을 운영해 나가고 있었어요. 이쪽도 사실 이전 지역과 다를 것 없이 근처에 큰 공사장 지역이 많다 보니 인부들도 많이 오시고 근처에 재래시장이나 폐기물 처리장도 있어서 그런지 할아버님 할머님들도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한창 바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럭저럭 여유 있을 때가 오는데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이 주변만 뒷짐지고 돌아다니는 분들은 아무래도 계속 얼굴을 마주하니 낯이 익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얼굴을 익혔던 할머님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저희 가게에 오는 손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분명 저희가 출근을 할 무렵부터 뵀는데 내내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해질녘쯤 되면 사라지시더라고요. 조그만 유모차 같은 걸 어디서 주워오셔서 거기에 폐지를 넣고 끌고 다니시는 할머니였는데 언제는 우리 가게에 들어오셔선 너무 더워서 그러니 물 한 잔만 마셔도 되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때 얼른 드리고 바로 옆에 냉커피도 우리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던지라 그것까지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면서 잠깐 드시다가 그대로 나가셨답니다. 그런데 계속 저렇게 정처 없이 폐지 주우러 이쪽 도로며 저쪽이며 계속 돌아다니고 제가 시장에 갈 때도 마주치곤 했었는데요. 우리 가게 근처에 사시는 건지 정말 종일 이쪽을 돌아다니는 분이에요. 왠지 모르게 기억에 남는 이유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와 꽤 비슷한 인상을 하고 계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도 웃을 때 눈이 완전히 반달이 되는 상인데 이 할머님이 딱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 할머님을 볼 때마다 가끔씩 제가 손님들 별로 없고 테이블마다 정리가 되었을 때는 들어오시게 해서 계속 커피도 드리고 앉아 계시다 가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어색한 것도 좀 없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다 우리 부부는 각자 바쁜 시간대를 피해서 밥을 먹다 보니 시간이 어긋날 때에는 혼자 먹기도 하거든요. 어느 날 할머니가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들어오셨길래 커피를 드시라고 하려다가 왠지 좀 그래서 식사는 하셨냐고 여쭤봤죠. 저는 그냥 예의상 여쭤본 건데 돌아온 할머니의 말씀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아직 못 먹었어요. 바빠서 좀. 이렇게 말을 흐리시는데 저도 그때 늦은 시간대 밥을 먹고 있던지라 꽤 허기질 때였거든요. 매일 새벽까지 일찍 나와서 돌아다니시는 분이 그때까지 밥을 안 드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으시라고 하고 얼른 밥을 떠다가 드렸어요. 넓은 대접에 잡곡밥과 나물들, 그리고 돈가스며 그날 끓인 된장국과 작은 소면을 말아 넣은 국수까지 전부 떠다가 드렸답니다. 보통 한 사람이 먹을 때 이 정도 먹으니까 적게 드리는 것보다는 넉넉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드렸는데요. 글쎄 할머니께서 처음에는 난감한 얼굴로 앉으시더니 나중에는 정말 너무 허겁지겁 급하게 드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괜히 짠하기도 하고 이때 식사하면서 여쭤보니까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긴 하지만 혼자 나와서 살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시장 안쪽에 있는 어디 작은 쪽방으로 나와서 살고 계시다면서 대충 위치를 말하시는데 보아하니 폐지 주우신 돈으로 근근히 생활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식이라곤 아들 하나 있는데 며느리랑 둘이 붙어 먹고서는 엄마를 돌보지도 않는다면서
화가 무척 많이 나셨더라고요. 밥을 그렇게 급히 드시다가도 아들네 얘기가 나오니까 흥분하셔서 엄청 목소리가 커지셨어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지. 그놈이 지 마누라 말만 듣고서 희낙낙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니네가 나 모신다고 맨날 빌어도 같이 안 산다고 했어. 당장 꺼지라고 했다고. 아무래도 할머니가 마음에 한이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사정을 듣고 보니 저도 썩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본인은 늘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일해서 아들을 키워놨는데 그 고마운 걸 모른다고 하니 새삼 저도 저희 엄마나 저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도 하게 되고 그냥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부터 할머니는 점심시간이 좀 지나고 약간 사람들이 줄어들 때에 의뢰 우리 가게를 찾아서 들어오시곤 했답니다. 제가 몇 번씩 점심이랍시고 식사를 챙겨드렸더니 커피 챙겨드렸을 때처럼 이렇게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몇 번은 남편이 눈치채지 못했지만 할머니께서 거의 1~2달째 고정적으로 드나드시는 모습을 보고는 저에게 불같이 화를 냈어요. 뭐 말을 하자면 네가 무슨 자선 사업가냐 하면서 짜증을 냈다는 거죠. 너는 나보고 무슨 허세가 많다느니 어쩌고 하면서 하나하나 다 절약하자고 난리 쳐놓고 나한테 묻지도 않고 뭔 자선 사업을 하고 있어? 돈 6,000원이 우스워? 저 할머니 그럼 거의 지금 몇 달을 저렇게 우리 집 드나들면서 공짜 밥을 먹고 계신 거야? 내가 뭐 좋은 일 하지 말랬냐? 적어도 나한테 의논은 했어야지. 그리고 그 돈이 1~2달 모이면 얼만데. 맨날 나한테 돈돈돈 거리지 말고 너나 똑바로 해. 이러면서 온통 그날 쌓인 스트레스를 저한테 푼답시고 나중엔 온갖 냄비 뚜껑들을 3개 탕탕 닫아가면서 화난 티를 내더라고요. 전 그냥 모른 척하고 더 말을 얹지 않았어요. 이걸 갖고 싸워봤자 뭐 어쩔 수도 없고 남편도 솔직히 제가 이번에 이렇게 약간의 업종 변경이랄까 완전히 계획을 바꾸어서 진행함으로 인해 돈이 좀 벌린다는 걸 인정은 하고 있거든요. 부귀영화 누릴 돈은 아니지만 아주 평범한 일반집 가장이 벌어오는 수준으로 다시 되찾게 되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할 말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짜증은 났을 거고 그걸 풀긴 풀어야 하니 저런 소리 하는 거고요.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슬그머니 풀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고 역시나 남편은 제 예상대로 이젠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셔도 크게 관여하지 않더라고요. 불편한 기색을 저에게는 했지만 할머니에게는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라 그럭저럭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저도 할머니의 편의를 많이 봐드린 것도 아니고 그저 할머니가 여기 왔다 갔다 하실 때 밥을 떠드리고 자리만 잡아드렸어요. 가끔 시간이 되면 저도 마주하고 밥 먹을 때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할머니가 속에 상처가 많은 분이다 보니까 말씀도 적지 않으신 편이고 저도 남편이 시키는 일들을 빠릿빠릿하게 같이 하며 도우려면 계속 얘기 듣고 있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늘 텔레비전과 마주한 곳에 자리를 잡아드리고 어찌 보면 우리 딸이 와서 앉아있을 때처럼 그렇게 소소한 신경을 쓰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할머니가 식사라도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왠지 마음이 편했거든요. 아무래도 처음엔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짠함을 느꼈던 것도 있지만 나중에 할머니 사정이나 매일 날이 춥거나 덥거나 저렇게 폐지와 재활용에만 의지해서 허리를 잔뜩 수그리고 다니시며 끼니도 못 드시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모르면 몰랐지 알고서는 할머니가 그냥 빈속으로 밖에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없겠더군요. 남편도 어떤 때는 모른 척하다가 또 어떤 때는 저한테 돌연 괜히 시비를 걸 때도 있어서 그냥 내가 내 돈 낼 테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사실 부부라는 건 하루 온종일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는 사이라는 걸 식당 일을 하면서 매일 체감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 부부는 이런 길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다시 만회할 방법은 당분간 없겠더군요. 그냥 그렇게 늘 똑같은 일상을 지내고 있는 사이 할머니가 저희 가게를 드나드신 지가 거의 한 4, 5개월 되었을 때인가 봐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시던 분이 얼마간 안 보이시더라고요. 남편도 왜 요 며칠 할머니 안 오냐고 물을 정도였으니 제 기억으로는 거의 일주일 가까이 안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혼자 사신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다치신 건 아닌지, 핸드폰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번호라도 알아둘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엄청 크게 신경 쓰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묘하게 마음이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열흘쯤 되었을까요? 그때 어떤 손님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가게 방문하는 손님들 연령대가 거의 50대에서 70대 혹은 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제 또래로 보이는 회사원 같은 남성분이 딱 수트를 차려입고 들어오신 거예요. 일행도 없이 혼자 오셨길래 뭔 일인가, 혹시 뭐 영업이나 이런 걸로 온 사람인가 해서 저는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 가까이 오더니만 황당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여기 그게 매번 오시던 할머님 있으시잖아요. 아, 여기 사진이요. 이러면서 핸드폰을 황급히 꺼내시더니 웬 증명사진 찍은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해서 들여다봤는데 그 사진 속엔 근래 계속 우리 가게에서 밥을 드셨던, 요 근래 안 오셔서 신경이 쓰였던 그 할머니가 찍혀 있었죠. 아무래도 약간 머리가 하얗게 좀 덜 세웠을 시절의 사진 같은데 맞다고 혼자 고개를 끄덕이다가 대뜸 저도 물었어요. 네, 근데 무슨 일이세요? 아, 할머니 요즘 안 오시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다급해진 제 목소리에 이 남자분은 제 눈을 계속 들여다보시더니 되게 뜸들이다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 답답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듣고 저는 이분이 뜸들일만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평범한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이분은 저희 어머니신데요. 최근에 제가 모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여기 가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한번 다녀오라고 하셔서요. 참, 여기 이거요. 아들인 듯 보였던 남자분은 키도 훤칠하고 인상도 좋은 편이었는데 제가 알기론 아들에게 꽤 서운한 게 있으셨던 모양인데 다시 살게 되셨나 보더라고요. 이후로 남자분이 저에게 쓱 뭔가를 내밀었는데 그걸 보고 놀라서 마땅히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웬 하얀 봉투를 주셨는데 거기에 할머니가 쓰신 듯한 흘러내리는 글씨로 밥값이라고 약간 맞춤법도 틀려서 적혀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으론 여기 식당 애기 엄마가 그렇게 매번 밥을 주셨다고. 이거 참 감사합니다. 제가 챙겨드리고 싶기도 했는데 꼭 당신이 챙겨주시겠다고 하셔서요. 저는 일단 주시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이걸 눈앞에서 확인을 해도 되는 건지 몰라서 그냥 어정쩡하게 서 있기만 했어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나와서는 무슨 일이냐고 저에게 눈짓하는데 저는 됐으니 들어가라고 손짓을 해버렸답니다. 그러던 중 내심 궁금한 마음에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돈 10만 원 정도가 들어있을 줄 알았다가 그만 너무 놀라서 외마디 비명을 내뱉고 말았어요. 어머, 아니, 이거, 어떡해요. 어떻게 이렇게. 저야 매일 밥값을 받고 계산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세마는 실력이 좋지도 않은 편이에요. 그런데 대략 계산해 볼 때 매일 6,000원짜리 식사를 거의 매일같이 오셔서 5개월 정도 드셨으니 얼추 80만 원 안팎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니 그걸 이제야 한 번에 계산해서 주기도 부담스러울 테고 저 역시 받을 생각으로 드린 게 아니니까 특별히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봉투 안에 들어있던 돈은 그 몇 배가 넘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5만 원짜리 뭉치가 몇 개씩 들어있어서 한눈에 대충 봐도 많았는데 나중에 이 돈을 결국 받게 되어서 다시 세어보니 정확히 5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받을 수 없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그간 본인 어머니가 아들인 자기와 오해가 생겨서 마음도 많이 힘들어 하셨고 밥맛도 없으시고 힘드셨다는데 우리 가게에서 나름의 도움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맘 같아선 제가 드리는 게 맞는데 어머니가 직접 챙기신 거예요. 여기 애기 엄마가 매일 자기 얘기도 들어주고 아들놈 괘씸해서 욕을 해도 그렇게 잘 들어주셨다면서 말이에요. 저희 가정 얘기라 자세한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어머니와 저의 사이에도 좀 오해가 있었고 지금은 잘 해결이 되어서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아마 이쪽에 자주 오실 일이 이제 없을 듯 해서 이렇게 챙겨 보내신 것 같아요. 그간 감사했습니다, 정말. 듣고 너무 얼떨떨해서 그대로 곧장 가시려는 분을 붙잡고 좀 더 자세하게 사정을 막 물어봤는데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그냥 폐지를 줍고 형편이 어려운 분이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런 생각을 현실적으로 하긴 어렵잖아요. 매일 힘들게 온종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물 한 병 사드시는 것도 아까워하시고 그렇게 꼼꼼하게 물건들을 챙겨다가 이고지고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젊은 날에도 돈을 아끼고 야무지게 사셨던 분이었는지 그리 애쓰셔서 실제로 건물도 3채 정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걸로 새가 나오기도 하고 건물 하나에서 아들네와 살려고 했는데 그때 며느리와 오해가 생겨서 마찰이 좀 컸던 모양이에요. 본인 생각만 하셔서 아들과 살고 싶었던 건데 며느리도 나름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던 건지 뭔지 아무튼 틀어졌나 보더군요. 그때 할머니는 상심을 크게 하시고 혼자 떨어져서 이렇게 이 동네로 와서 대뜸 작은 방을 구해다가 살게 되신 것이었고 본인이 원래 살던 모습대로 폐지를 주우며 그리고 스트레스로 입맛 살맛 다 없어서 무기력하게 지내셨나 봐요. 그럼 그때 충분히 식사값을 내실 수도 있던 환경이신 것 같은데 왜 그냥 드셨던 걸까 싶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이후로 제가 다시 할머니를 만나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런지 이런 걸 여쭤볼 순 없지만 이런 경우는 어디 다큐멘터리 같은 곳에서나 봤지 저에게 일어날 거라고 상상을 못 해봤어요. 아직도 황당하고 그보다 더 깊은 사정을 남의 집 아들 붙잡고 더 물어볼 수도 없는지라 그냥 그렇게만 알고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우리 남편은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냐며 아직까지도 황당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일이 일어난 지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할머니 화제를 꺼내면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확실히 저만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니구나 싶어 여기에도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어요. 제 돈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여전히 쓰지 못하고 그대로 통장 안에 넣어두기만 했는데요. 받을 생각이 없었다 쳐도 일단 받았으니 제 돈이 되었지만 그냥 생각할수록 여전히 어색하고 좀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런 날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